민중십자군이 동쪽에서 박살나고 있을 즈음 교황의 선동 아래 동참하여 유력한 제후들이 원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들로는 로렌 공작 부용의 고드프로아, 그의 동생이자 베르댕의 백작인 블로뉴의 보드엥, 사촌 동생으로 불후의 영주인 레텔의 보드엥, 타란토 공작 보헤몬과 그의 조카 탕크레드, 툴루즈 백작인 생질의 레몽 4세 등이 가장 유명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각자 스스로가 제일 유력하다 여기며 총사령관으로 여겼지만 교황은 그 지위와 서열 문제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어떤 문제가 야기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그건 나중의 문제였고, 일단 출발 과정 자체는 순조로웠습니다. 교황청과 동로마 알렉시우스 황제 간의 긴밀한 협조로 착실히 준비해 나가던 서방 세력은 마침내 성전의 기치를 들고 출발하여 각각 콘스탄티노플로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고드프로아는 1096년 12월 대영주 중에는 가장 먼저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합니다. 그는 로렌 지방에 있던 그의 영지를 팔면서 막대한 재정 손해를 감수하고 십자군에 참여합니다. 이때 비잔틴의 알렉시우스 황제가 그를 황궁으로 초대하여 충성을 맹세하고 그가 점령한 땅을 비잔틴에 양도하도록 하였으나 고드프로아는 이를 알고 초대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레반트 지역으로 향하는 길에는 비잔틴과 황제의 도움이 절대적이었고, 결국 눈치싸움 끝에 황제를 아련하고 그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소아시아로 보내지죠. 레텔의 보헤몬은 1097년 4월 초에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합니다. 그는 아버지 때부터 비잔틴과 싸우며 자라온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와 비잔틴의 사이는 최악이었죠. 그러나 그는 자신들이 성전군임을 강조하면서 황제를 만나 충성을 서약하러 소아시아로 향했습니다. 툴루즈 백작이었던 레몽 4세는 프랑스의 13개 주를 지배하는 대귀족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군 창설 연설에 감명받아 전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준 후 가족들을 이끌고 가신들과 함께 출정합니다. 교황 대리인인 아데마르 주교도 그와 함께 동행했는데, 레몽의 군대는 십자군 내에서도 가장 큰 세력이었습니다. 그는 1097년 4월 말에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하였는데 황제에게 예의 충성 서약을 강요받습니다. 그러자 그는 황제에게 십자군에 직접 침략하면 서약하겠다고 하지만 영악한 알렉시우스 황제는 그럴 의도는 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며 그의 말로 회유하여 서약을 받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노르망디의 로베르, 블루아의 에티엔, 플랑드르의 로베르 등이 이끄는 십자군이 도착합니다. 이들은 규모는 작았지만 정예 기사들을 이끌고 십자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영주이기도 했거니와 황제의 환대와 콘스탄티노플의 웅장함에 압도되어 손쉽게 충성을 서약합니다. 그들은 잠깐의 콘스탄티노플 관광을 즐긴 후 곧 소아시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들의 1차 목표는 민중 십자군을 박살낸 바 있는 름 술탄국의 수도 니케아였습니다. 니케아는 마케도니아의 유명한 정보왕 알렉산더 4후 안티고노스 왕조를 개창한 안티고노스 1세가 자신의 이름을 따 316년에 만든 안티고네이아라는 도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알렉산더 4후 후계자 전쟁을 거치며 알렉산더의 부하 리시마코스의 영향으로 편입되었고, 그의 아내의 이름을 따 니카이아로 개칭되었습니다. 이후 동로마 제국 시기에서도 중요한 위치의 도시로 인정받았고, 만지케르트 전투 이후 이슬람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되자 름 술탄국의 수도가 됩니다. 니케아는 1차 십자군의 성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걸쳐 있었고,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복음로와 연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점령해야 하는 도시였죠. 당시 름 술탄국의 술탄 클리츠 아르슬란은 옆나라 다니슈멘드 왕조와의 싸움으로 도시 말라티아를 공략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차 십자군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이없게 깨진 민중 십자군이 큰 역할을 합니다. 이슬람군이 방심하게 만든 것이죠. 클리츠 아르슬란은 얼마 전 거짓골로 나타나 박살났던 민중 십자군이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견해는 그의 신하들마저도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차 십자군 안에는 민중 십자군을 이끌던 인자 피에르가 콘스탄티노플에서 주어져 합류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이들 눈에는 이번 십자군도 별 볼 일 없는 거짓대가 다시 돌아왔다고 보입니다. 이에 십자군은 재빨리 니케아를 포위하고 공성탑과 공성기계를 만들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공격에 니케아의 성벽이 무너지고 니케아 병사들은 탑으로 들어가 버티기 시작합니다. 곧 정념될 것 같다는 전령의 말을 들은 술탄은 그제야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니슈멘드 왕조와 휴전을 맺고 급하게 돌아왔습니다. 술탄은 포위망을 깨기 위해 남쪽으로부터 반격을 시도하지만 만반의 준비를 한 십자군은 그 공격을 깔끔하게 박살내죠. 술탄은 니케아에 임신한 자신의 부인과 가족들을 내버려둔 채 달아나야 했습니다. 그는 니케아 수비군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최후의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상 항복하라는 허가가 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니케아 수비군이 비잔틴 제국에 항복한 것입니다. 수비군은 서쪽에서 온 프랑크인들보다는 그래도 곁에 있었던 비잔틴 제국을 더 믿었고 밤중에 몰래 밀사를 파견하여 비잔틴 제국에 항복합니다. 밤이 지나고 낮이 되자 십자군은 성벽에 비잔틴 제국의 국기가 휘날리는 것을 보고 경악하게 되죠. 약탈과 파괴를 우려한 비잔틴 제국은 십자군의 군대를 도시 밖에 주둔시키고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어차피 십자군의 점령지는 로마 제국의 것이라는 서약을 하긴 했지만 이미 제후들 사이에서는 불공정한 조약에 불만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중세에는 성을 점령하면 당연하게 약탈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고인들이 애써서 얻은 권리를 잃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결국 그들은 빈손으로 다음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게 되고 7주간이 이어진 공성전 끝에 겨우 함락한 성을 두 눈을 뜯고 뺏기는 고인은 십자군은 더 이상 비잔틴 제국을 믿지 않게 됩니다. 참고로 술탄의 부인은 황제의 배려로 무사히 술탄에게 돌아갔다고 하네요. 비잔틴 제국은 대내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황제가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어 수도 콘스탄티노플로 돌아갑니다. 십자군은 니케아를 떠나 둘로 나뉘어서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시작하죠. 이는 보급품을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선발대에는 보헤몬과 그의 조카 탕크레드 등이 있었고 본대는 고드프로아와 나머지 제후들이 있었죠. 한편 수도를 빼앗기며 한번 박살났던 룸 술탄국의 클르츠 아르슬란은 이를 걸면서 군대를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릴라이움 인근에서 매복을 하고 십자군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를 모르는 보헤몬과 선발대는 황폐화된 도시 도릴라이움 인근 초원에 진을 치게 됩니다. 보헤몽의 선발대가 진영을 구축하고자 준비하는 순간 튀르크 기마공주들의 습격이 시작됩니다. 기사들은 서둘러 승만하여 반격하지만 기동력에서 따라잡지 못하죠. 진내로 진입한 튀르크 기병들은 비무장 순례자들과 아직 무장하지 못한 보병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들은 강변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십자군들은 여기서 결사적인 항전을 펼쳤고 때마침 곧 도착한 고드프로아의 기사들이 합류하여 튀르크군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튀르크 기마공수들은 더욱 공세로 나섰지만 기사들의 두터운 장갑에 큰 피해를 주지 못했습니다. 7시간이나 화살을 맞아가며 버틴 십자군은 툴루즈 백작 레몽의 기사들이 도착해 튀르크군의 측면을 공격하면서 양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새로 합류한 기사들의 공격이 거세지자 기존에 버티던 십자군 역시 재정비할 시간을 얻었고 이내 완전 무장한 기사들의 전면 공격이 시작됩니다. 화살도 튕겨내는 중장갑의 기사들이 돌격하자 튀르크군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의 특사였던 주교 아데마르의 기사들이 튀르크 후방을 덮쳐 군영을 불살라버립니다. 본진이 불길에 휩싸이자 혼란에 빠진 튀르크군은 도주하기 시작했으며 한번 등 돌린 병사들은 말탄 기사들의 손쉬운 먹잇감이었죠. 이로써 도릴라이움의 전투는 십자군의 대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 전투의 결과로 티르크 세력은 아나톨리아에서 십자군을 힘으로 몰아내기 어렵게 되었고 주요 도시였던 이코니온, 케사리아 등의 도시들을 십자군에 빼앗기게 되죠. 십자군의 입장에서는 기습당했으나 기적적인 역전승을 했기 때문에 용기백배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전투에 많은 물자를 가져오는 이슬람군의 특성으로 패배한 군영에서 당분간의 보급 문제를 해결해줄 많은 재화를 얻은 것도 포함해서요. 이들의 다음 목표는 인구 4만의 대도시 안티오키아였습니다. 한편 고도프라의 동생 보두엔과 보헤몽의 조카 탕크레드는 안티오키아 공성전이 시작되기 전에 본대와 떨어져 킬리키아로 향합니다. 여기서 탕크레드는 300명의 기자들만 데리고 티르크 수비대들을 격퇴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보두행이 25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나타나 티르크 수비대는 달아났고 탕크레드는 성에 입성하여 자신의 깃발을 내걸죠. 그런데 보두행이 타르소스의 소유권을 넘길 것을 요구하자 탕크레드는 분노했지만 병력도 적고 적진 한복판에서 십자군끼리 싸울 수는 없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킬리키아를 넘겨주고 떠나게 됩니다. 탕크레드는 삼촌 보헤몽처럼 비잔틴의 비협조적이었지만 보두행은 비잔틴에 어느 정도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서약대로 동로마 제국의 도시를 바치라는 명분이 효력을 발휘한 결과였죠. 한편 근처에 있는 도시 에데사는 토로스라는 사람이 지배하는 땅이었는데 그는 아르메니아계 영주 출신으로 티르크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에데사에 사는 백성들의 대다수는 기독교이거나 아르메니아인이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서방의 젊은 기사 보두행이 정예군을 이끌고 에데사로 온다는 소식은 토로스에게 상서로운 조짐으로 다가왔죠. 그는 보두행을 데려와 자신의 딸과 결혼시키고 에데사의 후계자로 삼습니다. 그런데 도시의 어둠 속에서는 수상한 움직임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에데사의 시민들은 보두행을 해방자로 생각했습니다. 4년간 시달렸던 티르크군을 이겨준 데다가 정교의 신앙을 강요하지도 않았고 젊고 잘생기기까지 한 것이죠. 그에 반해 토로스는 늙고 약했으며 주변 국가들에게도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민들은 정교회와 사도교회를 중심으로 보두행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죠. 그리고 근교로 나갔다 보두행이 돌아오자 시민들은 토로스를 향해 공기를 일으켰습니다. 보두행은 토로스를 죽일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시민들은 생각이 달랐고 토로스와 그의 아내는 잠시 성곽의 별채에 갇혀있다가 시민들에게 능지처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두행을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난장판이 된 중동의 한가운데서 역사상 첫 십자군 국가가 세워지게 되고 보두행은 에데사의 왕이 되어 에데사 백국의 지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십자군의 본대는 주요 목적지였던 대도시 안티오키아 공략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